내가 왜 망한 집 딸을 받아 평생을 망쳐야 합니까? 혼례를 하루 앞둔 저녁, 장자 유도겸이 파혼을 선언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정실부인 허씨의 눈길이 사랑채 뒤편 낡은 별당을 향하였지요. 눈먼 서자가 형 대신 장가를 가야 했고 팔려온 신부는 누구에게 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허나 이 혼례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공주고을 대대로 이름 높은 유씨 사족과 사랑채 뒤편 낡은 별당에 밤이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가 가물거리는 방 안에는 먹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뒤섞였고 창호지 너머로는 찬 바람이 간간히 스쳐 지나갔지요. 서자 서윤이 홀로 벼루 위에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벼루를 오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지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실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하인들의 분주한 발소리, 안악들이 무언가를 속닥이는 소리, 부엌에서 퍼져나오는 인절미와 약과 냄새였지요. 이듬날이면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장자 유도겸의 혼례 준비가 한창인 것이었지요. 허나 서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치집 아들이 돼 잔치에는 섞이지 못하고 가문의 핏줄이 돼 가문의 이름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 별당 한 칸이 그에게는 온 세상이나 다름없었지요. 방 한켠에는 타다 남은 대추나무 필통과 반쪽 필첩이 손 닿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생모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라 서윤은 날마다 손으로 더듬어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있었지요. 필통의 나무결은 오랜 손길에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고 반쪽 필첩은 먹물 자국이 번진 채 모서리가 낡아 해져 있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물건들이었으나 서윤에게는 세상 어느 귀한 물건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그때 하인 복태가 헐레벌떡 별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부엌에서도 떡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었지요. 서윤이 벼루에서 손을 떼고 천장을 향해 피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복태가 잠시 멈칫하다 기어이 눈가를 훔쳤으니 쓰린 처지 속에서도 웃음을 놓지 않는 주인을 하인은 늘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허허, 사람이 너무 오래 참고 살면 농담이 먼저 는다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지요. 수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타고 별당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복태가 눈치를 보며 나갔다 돌아오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장자 도련님이 혼례를 못하겠다 선언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 집안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였지요. 서윤이 벼루 위에서 천천히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혼서지가 오가고 사주단자까지 맞교한 든 판이었으니 집안 어른들의 수염 끝이 다 떨렸을 것이었지요. 이윽고 안채가 조용해질 무렵 허씨가 별당으로 사람을 보내 명을 내렸습니다. 심부름꾼이 전한 말은 차갑고 단호하였지요. 서자 주제에 가릴 것이 있느냐. 가문을 위해 내가 쓸모 있음을 보여줄 기회가 아니겠느냐. 서윤이 눈먼 몸으로 어찌 혼례를 치르느냐 되물으니 심부름꾼이 허씨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몸으로 혼례 한 번 치르는 것이 내게 무슨 손해라도 되더냐. 적서의 칼날이 다시 한 번 내려친 것이었지요.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대추나무 필통을 가만히 더듬었지요. 죽은 어미가 남긴 그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이윽고 서윤이 말없이 홀례복을 받아들었지요. 거절할 권리조차 없는 몸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까마귀가 3번 울고 바람이 안채 마루의 혼서지를 들썩였지요. 집안 머슴들이 담장 아래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이야기꾼이 이르되 그날 처마 밑 그림자는 둘이었으나 무너질 마음은 넷이었으니 이 혼례가 어디로 흐를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니라 하였지요. 기와집 처마 위에는 늦가을 서리만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공주고을에서 반나절 거리쯤 되는 작은 마을, 연화의 외숙집 사랑채 뒤편에는 볕도 잘 들지 않는 골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호지 한 장이 바람에 뜯겨 나간 자리에는 거적 한 장이 덧대어져 있었고 방바닥 구들장은 오래전부터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혼례날 아침 연화는 바로 그 골방에 앉아 혼례 비녀를 꽂은 채 무릎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붉은 혼례 치마가 고왔으나 그것을 받쳐 입은 몸은 잔뜩 굳어 있었지요. 재혼사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밖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하인들의 고함 소리만으로 바깥 세상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아침 찬 기운이 거적 틈으로 스며들었고 연화는 숨을 들이켤 때마다 그 냉기가 가슴 안쪽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품속에는 죽은 아버지가 남긴 반쪽 필첩 조각이 있었습니다. 먹물 자국이 번지고 모서리가 달아해진 그 종이야말로 친부의 글씨를 품은 마지막 유품이었지요. 연화는 불안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그 모서리를 매만지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유독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으나 그 종이만큼은 여전히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 같아 연화는 손에서 놓지 못하였지요. 세상에서 제 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찢긴 종이 한 조각뿐이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애달픈 일인지 연화 자신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루에서는 외숙이 빈 문서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오늘만 넘기면 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얇은 문 하나를 넘어 골방까지 고스란히 흘러들었지요. 연화는 그제야 자기 혼례가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 빚 막는 장사임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붉은 혼례 치마를 입고도 발끝을 모으지 못하고 떨었으니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눈치로 자라 몸이 먼저 겁을 기억한 탓이었지요. 따뜻한 밥 한 끼도 편히 뻗고 잘방 한 칸도 늘 남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였던 세월이 그 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숙모 강씨가 골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더니 손가락으로 연화의 턱을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웃어라. 우는 얼굴이면 값이 떨어진다. 조카를 딸이 아니라 물건처럼 본 말이었지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신랑이 누구인지라도 알려달라 청하자 강 씨는 손등을 탁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알고 가나 모르고 가나 시집은 가는 법이다. 볼이 화끈거렸으나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또 소란이 날 것이고 소란이 나면 또 매가 날아올 것이었으니 몸이 울음보다 먼저 침묵을 골랐지요. 외숙은 장자 대신 서자 동생이 신랑으로 온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예단 목록을 펼쳐 금은 장신구 숫자를 하나씩 확인하는 손길이 분주하였으니 신부 운명보다 폐물 꾸러미가 더 급하였던 것이지요. 강 씨가 연화의 손목을 비틀어 너울을 씌우며 문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서 살든 죽든 혼례만 치르면 된다. 그 말은 단순한 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악독의 연장이었으니 강 씨의 눈에는
조카를 향한 미안함이 단 한 점도 없었지요. 대문이 열리고 가마꾼들이 연화를 태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가마 안에서 연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돌아봐도 불러줄 집이 없었던 까닭이었지요. 가마 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 속에서 연화는 품속의 필첩, 조각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 이름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강 씨가 대문을 닫기 전 외숙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혼례 끝나면 더 큰 수가 있소. 악인의 다음 수가 이미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이 이르되 그날 골방 문턱을 넘던 연화의 뒷모습은 시집가는 처녀라기보다 새벽녘 끌려가는 홀령 같았다고 하였으니 가마 지붕 위로 낙엽 한 장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혼례날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막 넘어설 무렵 유씨 집안 대문 앞에는 두 개의 가마가 서로 다른 길에서 거의 동시에 당도하였습니다. 하나는 신부 연화를 태운 가마였고 다른 하나는 신랑 서윤을 태운 가마였지요.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운명이 밀어붙이는 대로 그저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대문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으니 경사스러운 날을 축복하는 것인지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 시각 안채 건너편에서는 장자 유도겸이 마음을 놓고 술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도겸이 술잔을 들며 비웃듯 내뱉었지요. 눈먼 서자에게 신부를 주었으니 내 혼사는 다시 더 좋은 집으로 잡으면 그만이다. 그 말을 곁에서 들은 허씨 시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였으니 악인의 기세가 집안 공기까지 더럽힌 셈이었습니다. 유도겸은 이미 이 혼례를 자기와 무관한 일로 여기고 있었지요. 형 대신 보낸 것이 아니라 방패막이로 내민 것이었으니 서윤을 향한 그 시선 안에는 형제의 미안함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별당에서는 복태가 서윤의 혼례복 띠를 메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더듬어 방향을 찾으려 하자 복태가 조심스레 손목을 잡아 이끌었지요. 복태는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자 주인의 모욕을 하인만이 알아준 것이었으니 말 한마디 없이 흘리는 눈물이 어떤 위로보다 깊었지요. 서윤이 그것을 느꼈는지 울지 마라, 오늘은 잔치날이다라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복태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서윤이 가마에 오르기 전 별당 문설주를 손으로 짚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죽은 어미의 제삿날에도 제대로 상 한 번 차리지 못하게 하던 집이었고 집안 잔치마다 이름이 먼저 지워지던 곳이었지요. 그 문설주의 나무결이 손끝에 거칠게 닿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절이 이 문을 스쳐갔는지 나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서 있었지요. 서윤이 천천히 손을 내리며 가마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체념도 각오도 아닌 그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를 찾지 못한 걸음이었지요. 그때 복태가 서윤의 손에 대추나무 필통을 슬며시 쥐어 주었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한 번 꽉 쥐었다가 고개를 들며 말하였지요. 나보다 이놈이 더 길을 잘 기억한다. 복태가 그 말에 기어이 피웃음을 터뜨렸으니 무거운 아침 공기 속에 잠깐 온기가 번졌습니다. 허허, 주인보다 필통이 더 믿음직하다니 이 또한 서러운 농담 아니겠습니까? 한편 외숙모 강 씨는 신부 가마가 대문을 향해 오르기 직전 연화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마지막 협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서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산소도 못 찾게 만들겠다. 연화가 저고리 안쪽에 숨긴 필첩 조각을 빼앗기지 않으려 양손으로 가슴을 감쌌으니
그 조각이야말로 자기 이름을 증명하는 마지막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연화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마 안쪽 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흔들리는 가마의 진동이 발바닥까지 전해졌지요. 이윽고 신부 가마와 신랑 가마가 유씨 대문 안으로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몸을 낮추었고 허씨가 안채 대청마루에서 두 가마를 굽어보았지요. 겉으로는 흐트러짐 없는 얼굴이었으나 그 눈 안에는 이미 닿음 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신부와 형 대신 장가가는 서자가 한 지붕 아래로 들어온 것이었으니 이야기꾼은 그날 저녁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한 마당 위에 겹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부 가마가 유씨 집안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구경꾼들의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마 사방에서 물밀듯 밀려들었고 연화는 너울 아래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지요. 가마 안에는 볕도 들지 않았으나 열기가 가득하였으니 연화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품속 필첩 조각의 모서리를 꼭 쥐고 있었지요.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돌멩이 깔린 마당을 지날 때마다 가마가 좌우로 흔들렸고 연화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바깥의 말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곁을 나란히 걷던 가마꾼 둘이 나지막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신랑이 본래 장자가 아니라 형 대신 오는 서자 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이 필첩 조각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등을 굽히며 숨을 들이켰지요. 그런데 말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마꾼이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게다가 눈이 멀어 사람 얼굴도 못 본다더라. 연화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자기가 또 다른 벼랑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팔린 신부로 왔더니 이제는 눈먼 서자의 처가 되는 것이었으니 강 씨의 손에서 벗어났으나 벗어난 곳 또한 낭떠러지였던 것이지요. 혼례청은 안채 마당 한가운데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앞에 청웅 비단이 드리워지고 초래상 위에 촛불이 나란히 켜져 있었지요. 하객들이 담장 안쪽으로 촘촘히 늘어서서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가마에서 내린 것이 예상과 달랐으니 흰 비단으로 눈을 가린 사내가 하인 둘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것이었지요. 혼례청은 순간 숨소리조차 죽었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입들이 저마다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장자가 아니라 서자가 왔단다. 거기다 앞을 보지 못한다니. 말들이 담장을 타고 번졌습니다. 혼례청의 경사스러운 공기는 어느새 구경거리의 소란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허씨가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며 우리 서윤도 집안의 귀한 자식이라 하였으나 바로 뒤에서는 복태에게 이를 갈듯 명하였습니다. 넘어지지 않게만 붙들어라. 앞과 뒤가 달랐으니 허씨의 진심이 어느 쪽인지는 복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연화가 초래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신랑 얼굴 한 번 볼 수 없었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몸을 낮추었지요. 들키는 것도 두렵고 앞으로 맞이할 밤도 두려웠으니 연화의 손끝이 치마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옆에서 서윤이 몸을 일으킬 때 일부러 조금 더 크게 휘청였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면 먼저 그들의 혀를 풀게 해야 한다. 여긴 까닭이었지요.
과연 그 휘청임 하나에 하객들의 입이 더 바빠졌습니다. 하객 중 한 노친네가 입술을 실룩이며 말하였습니다. 서자와 몰락한 신부가 만났으니 서로 딱 맞다. 그 말이 마당 한복판에 던져지자 공기가 썩은 장처럼 비릿해졌지요. 복태가 서윤의 팔을 받치며 마른 기침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윤의 귀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지요. 신랑은 이미 이 혼례청의 수군거림을 끝까지 기억해 둘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가린 비단 아래 서윤의 입술이 아주 가늘게 움직였으나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초례가 끝나고 하객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 마당 한켠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꾼이 이르되 말 한마디가 돌멩이처럼 쌓이면 사람 하나를 묻기도 하는 법이니 이 혼례청의 수군거림이 곧 더 큰 화를 부를 씨앗이 되었더라 하였지요. 촛불이 바람에 한 번 크게 흔들리다 다시 고요히 타올랐으니 두 사람의 첫날이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초례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물러난 뒤 신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기름 등잔 2개가 나란히 타올랐고 그 빛이 방 안 가득 주황빛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창호지 너머로는 밤바람이 간간히 지나가며 등불을 흔들었고 그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습니다. 연화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울은 이미 벗겨져 있었으나 고개는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요. 촛농이 촛대 위로 한 방울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서윤은 방 한쪽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이 길고 무겁게 깔렸으니 그 침묵이 어쩌면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서윤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소. 자비로운 말처럼 들렸으나 실은 그 안에 시험이 담겨 있었지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를 가르는 문턱이었으니 서윤은 이 한마디에 연화가 어떤 사람인지를 읽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조여드는 것 같았지요. 등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연화가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이오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본래 천마리 사랑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청이었으니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는 순간 서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떨리다 못해 바닥을 짚었고 그 거친 손마디가 눈가림 비단 너머로도 전해지는 듯하였지요. 서윤이 순간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손이 어떤 느낌인지 서윤은 제 손 위로도 그 세월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 시각 안채 건너편에서는 허씨가 시비들을 불러앉히고 있었습니다. 내일쯤이면 신부 친족도 더 뜯어먹으러 올 것이야. 허씨가 비웃듯 내뱉자 시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였지요. 혼사를 맺고도 사람을 착취할 궁리부터 한 것이었으니 허씨의 눈에는 이 혼례가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장자 유도겸은 술상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팔짱을 꼈지요. 눈먼 서자에게 신부를 넘겼으니 자기 혼사는 더 좋은 집으로 다시 잡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이 이르되 제 발로 화를 부르는 자들이란 대개 이렇게 웃을 때 제일 많이 웃는다 하였지요. 허허, 곧 울 일도 모르고 말이지요. 신방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서윤은 이제 말없이 연화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으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받아들인 것인지
끝까지 확인하려 한 것이었지요. 연화가 버리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한 뒤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사람 취급보다 버려지지 않는 것이 먼저인 삶을 오래 살아온 탓이었지요. 촌농이 또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일부러 침묵을 길게 끌었으니 그 침묵이 연화에게는 심판처럼 느껴졌을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바닥을 꽉 누르고 있었지요. 방 안의 등불이 흔들리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물었지요. 이름이 무엇이오? 연화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물음이 단순한 물음이 아님을 연화는 느꼈지요. 대답 하나가 두 사람의 앞날을 바꿀 문턱이 되었으니 신방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고 안에서는 촛불만이 가만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라 하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짧은 세 글자가 방 안에 내려앉은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미세하게 멈추었지요.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오래전 비가 쏟아지던 밤, 서구의 불이 치솟던 장면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반쯤 무너진 문틈으로 어린 소녀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를 끌어냈던 그 밤이었지요. 그 소녀의 손에도 거친 먹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마디는 나이에 비해 유독 억세었습니다. 지금 바닥을 짚고 있는 이 손과 꼭 닮아 있었지요. 서윤이 당장 알아봤어도 내색하지 않았으니 이 혼례가 연화의 진심인지 타인의 강요일 뿐인지 끝까지 확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신방 안의 등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동안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과 지금 이 자리가 천천히 맞붙어 가고 있었지요. 이튿날부터 연화는 시어른 약탕을 다리고 바느질을 거들며 안채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약재를 씻고 상을 차리고 빨래를 걷는 손길이 쉼 없이 이어졌지요. 몸은 쉬는 틈이 없었으나 마음은 늘 벌서는 아이 같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 등이 가려웠고 무언가 잘못을 저지를까봐 손끝이 늘 조심스러웠지요. 밥상을 받으면서도 숟가락을 2번이나 내려놓았으니 따뜻한 밥이 익숙지 않아 도리어 눈물이 먼저 난 것이었습니다. 강씨 집에서는 밥상 앞에서 눈치를 먼저 봐야 했으니 따뜻하게 차려진 밥 한 그릇이 오히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씨가 사람 없는 곳에서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낳을 자식은 장자줄에 올릴 생각도 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핏줄까지 차별한 것이었지요. 서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허씨는 이번에는 연화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는 그 아이의 그림자만 되어라. 며느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자의 철을 또 한 번 눌러둔 것이었지요. 안채의 권한은 여전히 허씨의 손 안에 있었고 그 손은 서윤과 연화를 향해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허씨의 말 앞에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별당 문을 닫고는 대추나무, 필통을 2 손으로 꽉 쥐었지요. 모욕을 삼키는 버릇이 이미 오래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필통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죽은 어미의 얼굴이 아련히 떠올랐지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어 이것 하나만 남기고 간 어미였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모욕보다 슬픔이 먼저였지요. 연화는 밤중에 몰래 부엌 뒤 우물가로 나가 울었습니다. 두레박 줄을 붙들고 어깨를 들썩이다가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코를 훌쩍이며 둘러댔지요. 연기가 매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물가에서 연기가 난다 하니 듣는 이도 알면서 못 들은 척했겠지요. 차가운 우물돌이 손바닥에 닿았고 밤이슬이 연화의 저고리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우물 안으로 가만히 떨어져 들어갔지요. 그 무렵 대문간 하인이 달려와 신부 쪽 친족이 안채 사정을 이 집 저 집 캐묻고 다닌다 보고하였습니다. 외숙 부부의 손이 이미 이 대문 밖까지 뻗쳐 있었던 것이지요. 이야기꾼이 이르되 서자와 버려진 신부가 겨우 서로의 숨을 붙들고 있었으나 두 사람 이름 앞에는 아직도 남이 붙인 멸시가 먼저였더라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우물가의 두레방만이 바람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외숙 부부가 윤가 대문을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이었습니다. 강 씨는 비단 치마를 바스락거리며 안채마루 앞까지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고 외숙은 그 뒤를 따르며 품속에서 혼수 장부를 꺼내 들었지요. 연화를 불러내고는 장부를 마루 위에 탁 내려놓으며 은전을 내놓으라 협박하였으니 이미 한 번 팔아놓고 다시 값을 매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눈을 내리깔았지요. 입을 열었다가는 제 발등을 찍을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강 씨가 연화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낮게 비웃었습니다. 장자 아닌 서자에게 갔으니 내가 더 미안해해야지. 피해자에게 죄책감까지 씌우는 말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일가에 누를 끼칠까 두려웠고 반항하였다가 더 큰 소란이 날까봐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지요. 강씨 집에서 오래 길들여진 그 공포가 이 집 마당에서도 따라붙어 연화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돌 하나가 있었으나 연화는 그것조차 걷어차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때 복태가 마당 한켠에서 삽살개 한 마리를 슬그머니 풀어놓았습니다. 삽살개가 냄새를 맡으며 달려오더니 강씨의 치마자락에 달라붙어 으르렁거렸지요. 강씨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고 치마를 붙들며 허둥지둥 평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외숙도 덩달아 뒤로 물러서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마당 안에 잠시 웃음기가 번졌으니 사람은 안 무서워도 걔는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허허, 그리 큰 소리 치더니가 삽살개 한 마리의 평상 위로 올라가다니 이 또한 볼만한 광경이었지요. 복태가 줄을 당겨 삽살개를 데려가며 연신 굽실거렸으나 입가의 웃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였습니다. 강씨가 치마를 털며 이를 갈았으나 이미 기세가 꺾인 뒤였지요. 외숙 부부는 결국 빈손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허나 강씨가 대문을 나서며 내뱉은 말이 연화의 등 뒤로 날아들었지요. 다음엔 혼자 오지 않겠다. 협박은 끝나지 않았으니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더 큰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남편 처소 앞에 서서 오래 서성였습니다. 약사발을 들고 갔으나 문 앞에서 발이 멈추었지요. 낮에 있었던 일을 고하고 싶었으나 진실을 말하였다가 내쳐질까 두려웠습니다. 강씨 말처럼 서자의 처에게 친정빚까지 따라온다면 이 집에서도 골방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지요. 발끝이 문지방을 넘으려다 멈추기를 3번이나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윽고 연화는 돌아서고 말았지요. 약사발의 온기가 손바닥에서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약사발을 들고 서재로 향하였을 때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가느다란 틈이 벌어져 있었지요. 연화가 발을 멈추고 그 틈 사이로 눈길을 보내다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등불 아래 서윤이 문서를 펼쳐놓고 또렷한 눈으로 읽고 있었던 것이지요. 눈가림 비단이 책상 위에 벗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내가 아니었던 것이었으니 연화의 손에서 약사발이 기울며 내용물이 절반쯤 쏟아질 뻔하였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서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와 문을 살며시 당겨 열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하였지요.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구려. 연화가 말을 잃고 서 있는데 서윤이 자기 손에서 반쪽 필첩 조각을 천천히 꺼내 보였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지요. 손이 저절로 저고리 안으로 들어가 제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붙이자 한 글자가 완성되었으니 낡은 종이 두 조각이 이제는 인연과 진실을 잇는 열쇠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완성된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 오는 밤 서고 불길 속에서 나를 끌어낸 아이가 바로 당신이오.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의 사내와 오래전 기억 속 소년이 한 사람으로 겹쳐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야기꾼이 이르되 반전은 드러났으나 아직 세상은 모르고 있었으니 참된 긴장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밤바람이 서재 창호지를 가만히 흔들었고 두 조각 필첩 위로 등불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서재 안에 등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맞붙여진 필첩 조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등불 빛이 가물거렸지요. 연화는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불길 속에서 손을 뻗던 그 소년이 지금 이 사람이었으니 놀라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어느 것을 먼저 내놓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윽고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어찌 저까지 속이셨습니까? 그 말 안에는 원망보다 서러움이 더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를 가리려다 그대까지 울렸소. 진실도 칼이 되면 사람을 베는 법이었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하였으나 그 안에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별당 한 칸에 갇혀 살아온 세월 동안 서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요. 허나 볼 수 있는 눈을 감추고 볼 수 없는 척 살아온 것만은 오롯이 서윤이 스스로 택한 일이었으니 그 선택이 연화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연화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크게 뜨며 물러서려 하였으나 서윤이 먼저 말하였지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소. 약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지요. 서윤의 눈 안에 흔들림이 없었으니 연화는 그것을 느끼며 손끝에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 벽을 세우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이었지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태를 불렀습니다. 복태가 들어서자 서윤이 옛 훈장에게도 사람을 보내라 하였지요. 이윽고 서재 안의 복태와 훈장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이 책상 서랍에서 문서 꾸러미를 꺼내 차례로 펼쳐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허씨의 장부 유도겸의 파혼 내막을 적은 기록,
외숙 부부의 빈문서와 거래 기록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준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지요. 연화가 그 문서들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자기 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낱낱이 기록된 종이들이었으니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하였지요. 그때 서윤이 대추나무 필통을 들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필통 안에서 작은 쪽지 꾸러미가 나왔지요. 허씨 시비들의 전갈문과 외숙의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낡은 필통 한 개가 이토록 많은 것을 품고 있었으니 소품 하나가 증거함 노릇을 한 셈이었지요. 복태가 그것들을 반듯하게 펼쳐 책상 위에 놓았고 훈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서재안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무게로 가득 찼지요. 연화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시아버지와 가문 어른들이 자기를 내칠까 두려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대답하였지요. 이미 어른들께서는 내가 누구와 왜 혼인하였는지 알고 계시오. 연화가 그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척의 충격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몸 안 깊은 곳을 짓누르고 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충격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요. 연화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는 제 발로 내일 이 문턱을 다시 넘을 것이오. 그때 한 자리에서 끝내리라. 사냥꾼이 그물을 다 펴놓은 셈이었지요. 복태가 서재 밖으로 나가 대문간 배치를 다시 짜기 시작하였고 훈장이 붓을 들어 관아 아전에게 보낼 서찰을 써 내려갔습니다. 반격의 무기가 이제 사람과 문서와 관가의 권위까지 두루 갖춘 것이었지요. 서재 안 등불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 타올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요. 연화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필첩 조각을 내려다보았지요. 찢기고 낡은 종이 두 조각이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꾼이 이르되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악인이 제 발로 걸어들어 오는 것뿐이었으니 이 밤이 지나면 대청마루가 곧 재판장이 될 터였더라 하였지요. 밤이 깊어가는데 서재 밖으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서윤이 방문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었을 때 서윤은 눈가림 비단도 지팡이도 없이 곧게 서 있었지요. 서윤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숨지 마시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고리 안에 필첩 조각을 넣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아침 찬 기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그 냉기가 조금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외숙 부부와 장자 유도겸이 제각기 윤가 안채로 모여들었습니다. 외숙은 혼수장부를 품에 끼고 왔고 강 씨는 비단 치마를 바스락거리며 대문을 들어섰지요. 유도겸은 마치 자기 집 일을 정리하러 온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악인이 한자리로 모이는 꼴이 참으로 보기 좋았지요. 저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물과 명분을 챙길 수 있을 거라 여기고 있었으니 제 발로 그물 안으로 걸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허씨가 아침상도 들기 전 대청마루에 앉아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눈 안에는 오늘 이 자리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기세가 가득하였지요.
유도겸이 마루 기둥에 기대며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강 씨가 외숙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며 턱으로 연화를 가리켰지요. 모두가 이미 이긴 것처럼 굴고 있었으니 그 오만함이 대청마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안채 쪽에서 걸어 나왔지요. 눈가림 비단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 상석 앞까지 걸어온 서윤이 그 자리에 똑바로 섰지요. 대청마루에 있던 이들이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허 씨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고 강 씨의 입이 반쯤 벌어졌지요. 유도겸이 기둥에서 몸을 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눈이 어찌. 허 씨 손에 찻잔이 덜컥 부딪히며 차물이 옷소매 위로 튀었지요. 아무도 그것을 닦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윤이 가문 어른들을 향해 공손히 예를 갖추고는 돌아서며 첫 번째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외숙의 빈문서와 거래 기록이었지요. 신부를 팔아 가문을 속인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 진실 공개의 첫 칼이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외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강 씨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하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마당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이 두 번째로 허씨 시비들의 전갈문과 유도겸의 파혼 흔적을 담은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이 달아난 자리를 서자가 메운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유도겸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장자 체면을 내세우던 그 기세가 문서 한 장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허 씨가 부채를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으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연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청마루 앞에 선 연화의 두 발이 떨리지 않았지요. 저고리 안에서 필첩 조각을 꺼내 천천히 서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도 품에서 나머지 조각을 꺼내 내밀었지요. 두 조각이 맞붙으며 죽은 아버지의 글씨가 완성되었습니다. 신부의 출신과 강요된 혼인이 한 글자 안에 함께 증명된 것이었지요. 대청마루에 모인 가문 어른들이 그것을 돌려가며 확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가문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지자 외숙 부부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외숙이 두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마루에 댔고 강 씨가 뒤따라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허 씨는 끝까지 버티려 하였으나 손등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허허, 그리 큰 소리치던 이들이 막상 증거 앞에서는 무릎이 제일 먼저 말을 듣는 법이지요. 그때 관아 아전이 하인 둘을 거느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군장이 전날 밤 서찰로 연통을 넣어둔 것이었지요. 아전이 외숙 부부를 사문서 위조와 혼인, 사기 혐의로 결박하였습니다. 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하인들이 양팔을 붙잡았지요. 유도겸은 장자 체면을 잃은 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기세 좋던 팔짱이 언제 끼고 있었느냐는 듯이 양팔이 축 늘어졌지요. 허 씨가 마지막으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나는 가문을 위해 그랬다. 서윤이 허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받아쳤지요. 가문이 아니라 당신 욕심을 위해 사람을 버렸습니다. 자업자득의 칼끝이 정확히 꽂힌 것이었습니다. 허 씨가 입술을 떼었다, 다물었다 하였으나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었지요. 가문 어른들이 차례로 고개를 돌리자 허 씨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이야기꾼이 이르되 진실이 드러남이 첫째요. 악인이 무릎 꿇음이 둘째요. 관가에 줄이 묶이는 것이 셋째이니 응보란
이 세 걸음으로 완성되는 법이더라 하였지요. 대청마루 위로 가을 햇살이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외숙 부부가 결박된 채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유도겸이 고개를 떨군 채 마당 한켠으로 물러났습니다. 허씨 또한 집안 어른들 앞에서 내외명부 권한을 거둬들여졌으니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진 것이었지요.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아침 햇살만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강 씨의 비명소리가 대문 너머로 멀어져 가자 그제야 마당 안의 공기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문의 원로 유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 앞에 선 두 사람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그 걸음걸음에 담겨 있었지요. 유공이 서윤과 연화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윤과 연화는 이 집의 안채를 함께 지킬 사람이니라.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지요. 서자가 처음으로 이름과 자리를 얻은 것이었으니 그 말 한마디가 지금껏 서윤의 어깨를 짓누르던 것들을 한꺼번에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그 말을 듣고도 곧장 울지 못하였습니다. 멍하니 서서 눈을 깜빡이다가 서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그제야 오래 참아온 숨처럼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손을 잡은 서윤의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갔지요. 강씨 집 볼방에서 시작된 세월이 팔려가는 가마 안에서의 두려움이 안채 구석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서윤이 연화에게 죽은 생모의 대추나무 필통을 내어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함께 보관하자고.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고리 안에서 제 반쪽 필첩을 꺼내 필통 안에 가만히 넣었지요. 낡은 나무 필통이 두 사람의 인연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조각이 하나가 된 필첩처럼 서로 다른 길에서 흘러온 두 사람이 이제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었지요. 안채 뒤편 매화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필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겨울을 앞둔 매화나무 가지에는 아직 꽃이 없었지요. 허나 나무 껍질 안에는 봄을 기다리는 것들이 이미 꽉 차 있었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오면 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땅에 묻어 없애는 대신 그것을 그대로 품고 살기로 하였지요. 찢기고 낡은 것들이 모여 진짜 집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몇 해 뒤 서윤이 과거에 급제하여 외직을 거친 뒤 조정에 나아갔습니다. 연화는 안채 살림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공정한 안주인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봄날 연화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선산에 올라 아버지 이름을 또렷이 읽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찢긴 종이에 담겼던 이름이 이제는 한 집의 뿌리가 된 것이었지요. 아이가 그 이름을 따라 읽는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이 아이에게 대추나무 필통을 내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생보다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 꾸짖음이 아니라 웃음이 섞인 가르침이었지요. 복태가 그 옆에서 껄껄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소인도 그 마음 하나로 벼슬 기른 목화도 밥길은 지키겠사옵니다. 온 마당에 봄 기운 같은 웃음이 번졌지요.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었고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이르되 악한 자는 체면으로 집을 세우려 하나 끝내 제 욕심의 집을 무너뜨리고 버려진 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붙들어 진짜 집을 짓는 법이니라 하였습니다. 매화꽃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내려와
연화의 손등과 서윤의 어깨 사이에 가만히 내려앉았지요. 형 대신 장가간 서자 동생과 팔려온 신부가 끝내 서로의 봄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